네. 그러면 오늘은 경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가 이어지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글로벌하게도 일자리라는 게 잘 안 만들어진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의 가치는 이미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 계속 우리 그때 도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 경트 중에 수요일 날 했던 경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하이닉스의 성과급 문제, 그다음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LG전자도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기타 뭐 다른 업종은 성과급도 안 나오는데 받는 걸 고마워해라라고 하면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뭐죠? 지원 정책이 없으면 다 죽어간다라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극과 극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나마도. 근데 그 시장도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준을 가지고 뭘 우리는 판단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렇구나.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욕하고 뭐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는 그 아이디어에서 뭘 이끌어냈어야 되냐. 경트 고를 듣는 정도의 수준인 여러분들은 그 기사를 보셨으면 경트 중은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정도의 인사이트로 마무리될 수 있다. 센터의 종말이라는 그런 정도의 인사이트. 아, 이런 방식의 비즈니스나 경영도 어려워지는구나 정도의 마무리될 수 있지만, 경트 고 수준의 사람이라면 그 뉴스를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뭘 뽑아내셨어요? 지금 경트 고 듣고 계시잖아요. 뭘 뽑아내셨어요? 각자 한번 쳐주세요, 채팅창에. 나는 그걸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제 얘기는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이런 훈련들이 조직이라면 훈련을 해요. 네, 계속 이런 걸 보고 "넌 어떤 생각을 했니?" 라고 누군가 상사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 응용을 통해서 '아, 저런 뉴스를 가지고 저런 투자의 아이디어를 끌어내는구나.' 그래서 크리스 킴이 "운영이 탈중앙화로 이루어진 회사를 서칭해 봤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최태원 회장이면 이제 저는 신규 채용 안 하겠다. 첫 번째, 신규 대규모 공채란 없다, 앞으로. 왜? 사실 어 한국 대기업이 대규모 공채하는 대부분의 인력들이, 그죠? 그냥 다 뻔한 직군들, 우리가 이미 다 아웃소싱이나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뽑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투명성을 강조하고 조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익에 대한 공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 그러면 대규모 구조조정?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이제 더 이상은 뽑지 않는다. 두 번째, 그나마 있고 비필수 인력들은 전부 아웃소싱 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핑계로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늘린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났다고 하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왜 안 나눠 주냐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적 지출을 늘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 다른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죠. 그 줄 돈을 가지고. 어.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비필수 인력들, 이번에 재택근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느꼈겠지만, 국내 얘기는 아닙니다. 국내는 뭐 이미 재택근무도 잘 안 하고 있었고, 음 재택근무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산업 구조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음 그런데 일단 CEO나 오너라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뭘 느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SK PS 사태를 보면서 뭘 느꼈을 것인가라는 데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그냥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사무 자동화든 비필수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한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인력들과 진짜 필요한 인력들을 구분한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연구 개발이 모자란다, 뭐 인재 다툼이 있다, 뭐 이러지만, 사실 국내 비즈니스 모델이 막 엄청 창의적인 걸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인력을 필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솔직히 말하면 잉여 인력이에요. 근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인력을 유지하는 건 세금 내느니
그냥 뭐 대규모 인력을 고용해서 이 정도는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그런 의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제 그런 것들을 아웃소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어 두 번째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2주 만에 하니까. 음. 이게 여러분을 다 모아 놓고 회사처럼 운영하면 제가 옆에서 맨날 지나다닐 때마다 갑자기 지나다니다 마주치면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지?"라고 툭 물어볼 텐데 그죠? 그렇죠. 저유가, 주요 소비국의 노령화 그다음 또 뭐죠? 서비스의 상품화 그다음에 다 나왔나? 4 가지 아니었나? 음. 주요 소비국의 노령화, 저유가, 어 서비스의 상품화 그다음 또 뭐 있었나? 저금리. 맞아. 저금리. 그죠? 저금리. 그다음 그죠? 플랫폼 기업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걸 왜 꼭 기억했냐면 정확하게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서비스의 상품화가 좀 어려우신 분이 계셨나 봐요. 서비스의 상품화만 잠깐 설명을 넘어가면 서비스의 상품화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KB은행만 있을 때랑 토스가 생기고 난 이후 이걸 비교해 보시면 돼요. KB은행은 KB은행을 지점에서 운영하고 은행원들이 전표로 수기를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이만큼 이체해 주세요 하면서 이체 수수료라는 걸 원래는 점포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점포를 운영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도 필요했으니까. 근데 토스랑 카카오뱅크가 나온 이후로 전화번호로 공짜로 보낼 수 있게 됐잖아요. 뭐 그거 나중에 돈 받을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서비스의 상품화 이게 바로 서비스의 상품화예요. 금융 서비스의 IT 상품화가 되다 보니 예전에 2,000원 주고 보내던 서비스 수수료를 이제 개인들이 하나도 물지 않아도 되니까 더치페이가 활성화되고 소액도 서로 이체가 자유로워지고 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서비스의 상품화입니다. 간단히 이해하시자면. 다만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프라인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그만큼의 인력을 고용해서 수기로 전표로 이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그게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상품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는 게 누구죠? 미국 정부잖아요. 그죠? 미국 정부가 엄청난 부채를 달러 부채를 지금 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그 부채들이 알아서 녹아버리고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높은 이자로 쓰지 못하게 그죠? 낮은 이자로 쓸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금리를 하방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죠. 지원 사격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싼 값의 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경트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여기에 벌써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공부한 지 2 주밖에 안 됐는데 뭔가 크랙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경트 고잖아요. 경트 고는 알고 있어야지. 음. 서비스의 상품화에 무슨 변화가 있나? 그렇죠. 정답.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유가 오르고 있죠. 그것도 보셨고. 그다음에 저금리? 저금리라고 그랬는데 미국 10 년물 국채 금리 어 반등하고 있던데요.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달러가 약세였는데 달러도 반등하고 있던데요. 음. 자 그렇다면 그리고 서비스의 상품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화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한 것들을 값싸게 전 세계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세계화에 대한 상황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는 수준에서 자산 시장의 버블, 돈을 풀었을 때 자산 시장으로만 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경투 중에서 본 뉴스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심각한 무역 전쟁이 뭔가 러시아와의 냉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시대만큼의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음. 영국, 일본, 미국으로 합쳐지는 하나의 군단과 그죠? 그리고 유럽, 러시아, 대표적으로 독일이죠. 뭐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으로 합쳐지는 하나의 묶어지는 형태의 새로운 냉전 시스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드세요? 제닛 옐런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큼 센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 뭔가를 준비하겠죠. 우리 그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이 뭐였죠?
히토류 수출 금지 이런 거 아세요? 전기차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히토류 수출 금지하니까 히토류 가격이 폭등하고 뭐 이랬던 상황들. 음 이러면 기초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세계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누리던 그런 수혜들을 각국 자국 내에 생산 기지를 조달하겠다라는 변화들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자동차 공장 우리 지난번에 경투 중에서 본 뉴스처럼 미국 내 제품 50% 이상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를 관용차로 구매한다든지 자국 내 제조업 리쇼어링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진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물가가 낮았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뭔가 크랙이 발생하고 있다는 뭔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경투중은 그냥 전체적인 윤곽만 봐도 되지만 경투고는 그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좀 더 숫자적으로나 아니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살아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인제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달러 강세가 왜 되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유럽은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셧다운이 연기되고 있는데 미국은 최악의 사태를 넘어가고 어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한 11월 월쯤 되면 가장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백신을 통한 코로나19 위기에서 타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백신 보급률이 가장 높아요. 그다음이 이제 미국 정도 순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유럽이 백신 보급률도 낮은 데다가 변이 바이러스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까지 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 BOE가 논의한 게 마이너스 금리 논의까지도 함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 영란은행은 BOE는 이번 2월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ECB도 마이너스 금리로 가겠다는 얘기랑 거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금리 정상화에 유동성 긴축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러면 11월 월 달에 백신이 보급돼서 정상 국가로 전환한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세요? 음. 어느 순서대로 답이 없냐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좀 더 답이 없어 보이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거에서 가장 큰 게 유로, 엔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더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일본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일본 거의 저주받았죠 뭐. 올림픽도 못 하게 생겼고. 정치적인 문제도 심각하고 산업도 그렇고. 어찌 됐든. 그래서 지금 연초에 실바나 텔리로 통화정책위원이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 도구 상자에 두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최근 서비스업 PMI 급락 및 낮은 소비자 물가 등이 말해주듯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데다가 브렉시트를 통해 미지의 세계로 접어든 영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카드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BOE는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진짜 유럽이 답이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ECB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ECB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냐? 중국, 미국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다. 근데 중국이 제일 먼저 빠져나왔고 미국도 올 11월이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니 미국이 오히려 달러가 강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강한 경기 회복에 투자자들이 베팅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밑으로 내려봐. 음. 그 주요국 서비스 PMI 추이를 보시면 보세요. 저거. 미국은 또 올라가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있는 게 누구야? 독일, 유로존, 그죠? 영국. 얘네들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응. 반면에 미국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국은 인제 더 이상 돈 풀거나 아니면 추가로 돈을 풀거나 금리를 더 내리는 것까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영국이나 유럽이나 독일은 상황이 또 안 좋으니까 또 금리를 내리거나 또 돈을 풀거나 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것 같으니 상대적 통화인 달러의 강세가 예상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영국 기준금리 수준을 보시면 맨 오른쪽 기준금리 저 표로 봤을 때 그죠? 기준금리는 맨 밑에 있는데 지금 이미도 사실은 1%대였는데 이제 0%. 인제 그 밑으로.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 인제 일본과 같은 마이너스 금리 체제로 갈 거라는 게 뭐 뻔히 보이죠. 이해되시죠? 음.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0%나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반대로 인제 좀 더 금융학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마이너스 금리인 나라의 평균 성장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금리를 알면 그 나라의 성장률을 대충 GDP 성장률을 알 수 있다라고 역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음. 쳐 보세요 한번. 영국은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죠. 뭐 마이너스 금리 하겠다라고 마이너스지. 성장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성장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장을 못 하고 있다. 앞으로 성장을 못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도가 기준금리가 4% 정도니까 인도가 한 4% 성장이 나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이건 필요 없어. 다음 거 보여주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리포트를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퀀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도 되나? 퀀트 하는 얘기들 말을 믿지 마세요. 퀀트만큼 사기꾼이 없어요. 그죠? 퀀트라고 적혀 계시네 이분이. 어. 그러니까 숫자만 보니까 세상을 못 보지. 숫자로 보면 세상이 보이니? 숫자는 후행적으로 만들어지고 마사지하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증시는 기간 조정 중이고 기업 이익 개선세는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뭐 3,266 포인트까지 뭐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하락했으니 뭐 일시적인 기간 조정일 뿐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써 놓은 리포트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제가 요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연도별 순이익 및 코스피 범위예요. 근데 미국은 대체적으로 순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낮은 편이고 항상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죠. 한국 코스피 전체 한국 시장의 그 연간 순이익 컨센서스는 항상 높고요. 달성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김총무가 보여주는 것처럼 저 회색이 순이익 컨센서스였는데 달성 못하죠. 거의 대부분 달성 못해요. 항상 오버해서 말하고 잘 못 맞춰요. 그러면 이제 또 왜 못 맞히냐 뭐 이런 수준이 그러니까 못 맞추죠. 금융에 대한 수준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도를 보세요. 2017년도가 실제로 순이익 실제치인데 저게 143조. 그죠? 사상 최대치였던 수준인데 저때 코스피 최대값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지금은 2021년인데 2021년 순이익 실제 예상치가 얼마예요? 한 130조 정도 되는데 140조를 벌었던 2017년도보다도 주가 수준은 어때요? 한 20% 이상 비싸잖아요. 저 때보다 주가가. 음. 그래서 이 퀀트쟁이들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니 그러고 컨센서스라는 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컨센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PER이 낮아진다. PER 낮아지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계속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 바보야. PER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라니까. 뭔 반대의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PER이 비쌀 때 사서 PER이 싸지면 팔아야 된다는데 PER이 낮아질 거니 장기 투자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 놨어요. 장기 투자 해보라고 하죠. 그죠? 장기 투자 해봐. PER이 높을 때 사서 PER이 낮을 때 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PER이 높을 때가 언제죠? 이익이 낮은데 주가 빠진 수준보다 주가는 별로 안 주가도 빠졌겠지만 이익이 폭망했을 때 사서 이익이 정상화될 때 팔아야 된다고요. 주식은. 근데 지금 롱숏 해놓은 것도 보시면 이따 같이 보면 느끼겠지만 자꾸 숫자에 매몰되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기에 갇혀 계신 분들은 롱숏 전략이 거의 반대로 갑니다. 그죠? 뒤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밑으로 내려봐. 그래서 보세요. 이걸 보면 오른쪽 표를 보면 주식 투자는 언제 했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12개월 포워드 PER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높을 때. 음. 아니 여기 최근에서 이거 최근 말고 여기에서 쭉 내려갔을 때랑 PER이 낮았을 때 17, 18년도 17, 18년도가 PER이 낮죠. 17, 18년도가 PER이 낮죠. 17, 18년도가 PER이 낮은 얘기는 뭐예요? 15, 16년도에 주식을 샀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17, 18년도에 주식을 팔았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았어야지. 왜? 그러고 나니까 16, 17년도에 갑자기 아니 17, 18년도에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코스피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였거든요. 반도체 호황이 와 가지고. 그랬더니 인제 엄청난 좋은 전망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 PER 싸다.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투자한 17, 18년도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 코스피 검은색 보세요. 17, 18년도에 17년도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계속 내려왔다니깐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주식을 샀다가 17, 18년도에 팔아야 되는데 코스피가 낮을 때 한마디로 뭐야? PER이 높았을 때 코스피 이익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전망은 안 좋았을 때 사서 17, 18년도에 팔았어야 되는데 반대로 반대의 얘기들을 맨날 하고 앉아 있다고. 이해되세요? 음. PR이 높을 때 사서 PR이 쌀 때 팔아야 되는데 싸지기 전에 또는 싸졌을 때 보통 PR이 내려왔을 때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해요. PR이 싸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봐 또. 그러니까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국가별 PER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에 보시면 한국은 이렇게 싼데 계속 저평가받고 있지 않냐. 그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미국은 그럼 PR이 왜 높냐. 미국 PR이 높은 이유는 뭐야? 미국이 계속해서 잘 될 거라고 투자자들이 계속 돈을 집어넣으니까 시총은 비싸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미국도 언제 팔아야 될까요? 미국이 지금 PR이 높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럼 미국 PR이 한국 PR만큼 내려올 때는 팔아야 된다고요. 팔아야 된다고. 반대로. 그러니까 뭐 퀀트 하는 애들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다음.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음. 다음.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반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EPS 증가율이 높아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높아졌으면 이제 그걸 다 반영했다고. 그래서 코스피가 이미 3,400까지 아니 3,200까지 갔잖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3,400, 600, 800을 가려면 어 엄청난 이익 사이클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130조 수준이 아니라 연간 130조 수준이 아니라 150조, 180조, 200조 정도 나온다는 예상이 돼야 코스피가 3,800을 먼저 알아서 갔을 거예요.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왜 주춤거리냐, 못 가냐? EPS 상승이 그렇게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봐 또. 음, 그죠? 그래서 뭐 IT가 계속 좋으니까 IT PR이 제일 높잖아요. 그럼 PR 낮은 걸 사야지. PR 낮은 게 뭐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경기 방어, 소재, 금융 이런 걸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롱숏 해놓은 것 중에서 아주 주식을 정석으로 잘 배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 무너뜨리더라는 얘기라니까요. 단순히 주가 많이 올랐고 저건 말도 안 되라고 해서 막 다 숏을 쳐놓으셨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거는 경특초나 중학교 애들이 갖는 수준 정도고 경특고는요. 경특고나 경특대는요. 선수들끼리 하는 건데 그러면 선수들이 지금 그걸 몰라 가지고 그걸 사고 있겠냐고. 경특초나 경특중학교 애들이 금융 소비 소재 산업재 경기 방어주 이런 걸 사는 거지. 가치 투자니 성장주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PR이 높고 IT가 비싼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PR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성장률이 계속해서 높고 거기가 유일하게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PR 낮은 걸 사고 싶어 하냐고 자꾸. 그리고 단순히 주가 올라가고 급등한 걸 왜 단순히 급등이라고 생각하고 숏을 치려고 하냐고요. 안 된다니까. 아니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 우선 이 리포트에 집중합시다. 다음. 내려봐. 음, 내려보세요. 음. 이거예요. 국가별 PER 밸류에이션 보면 봐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021년 한국의 PER 그 하늘색 PER로 보세요. 하늘색. 거의 신흥시장 맨 왼쪽에 신흥시장 수준에서도 낮죠, PER이. 낮아요, 높아요? 이거 쭉 그어봐, 김총무가. 한국 PER로 아니 옆으로 쭉 그어봐. 한국보다 낮은 애들이 몇 개나 있나. 파란색 그 뭐죠? 하늘색 PER로 봤을 때. 어. 별로 없다니까요. 한국이 싸다고요. 그 논리는 맞아. 그러니까 퀀트를 하는 애니까 이런 리포트를 쓰는 거야. 퀀트 숫자만 보니까 정량적인 계산만 하니까 정성적인 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쟤네들 무슨 그게
얘네들은 이런 말을 믿고 또 나와 가지고 막 방송에 나와 가지고 막 뭐 헛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 뭐 한국 PR이 몇 배니 뭐 이익이 몇 배니 뭐 그러면 인제 똑똑해 보이는 척 하는 거지, 그 바보 같은 애들한테. 무슨 얘기야. 지금 어디를 사야 돼요? 반대로 인제 들었으니깐 해 보세요. 어느 나라를 사야겠어? 그렇지. 정답. 역시 버호 님은 천재야. 예. 인도를 사야 돼. 인도. 그다음에 어디? 프랑스, 미국 선진 시장을 사라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PR 높은 애를 사라고. 왜 PR이 높겠냐고. 성장이 보이니까 PR이 있겠지. 이거 PR이 싸서 그러면 여태까지 돈 번 적이 있냐고. 한 번이라도. PR이 낮은 게 좋긴 한 건데 PR이 낮은 주식 사서 돈 버는 적이 있냐고. 결국엔 은퇴했잖아요. 10년 동안 시장보다 못하다가 은퇴했잖아요. 가치 투자에 대가니 뭐니 하다가. 안 된다니까.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성장이 안 나오는데. 음. 대만이 한국보다 매력적인 이유는 뭐예요? 대만이 한국보다 주식이 훨씬 매력적인 이유. PR이 비싸다니까요, 한국보다. 왜? 왜 비싸겠어? 투자자들이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만의 특정 기업, 대만의 대표 기업인 TSMC를 삼성전자보다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PR을 왜 얘기하고 있어? TSMC PR은 30배지. 삼성전자 10배지. 그럼 삼성전자 싸고 좋은 거야? 아니라고. 삼성전자 성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라고. 왜? 돈만 잘 벌면 뭐해? 앞으로 미래가 안 그려지는데. 앞으로의 사업성은 쭉쭉 떨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롯데쇼핑이나 롯데제과 이런 거 사면 되겠네. 롯데칠성 이런 거. 돈 엄청 잘 버는데 돈 엄청 잘 버는데 PR 싼 거. PR 3-4배짜리 아마 저거 뭐죠? HTS 서칭해 보세요. 한국의 PR 3-4배짜리가 한 1000개는 나올걸요? 진짜로? 그럼 그런 주식 사면 되겠네. 왜 2차 전지처럼 뭐 PR이 막 지금 삼성 SDI나 뭐 그 뭐죠? LG화학이나 이런 애 PR 막 100배씩 되는데 그 주식 왜 사고 있죠? 바보여서? 바보여서 그거 사고 있나? 아니라고요. 이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대로. 맞아요. 영국 사면 되겠네. 2021년 PR도 낮고, 그죠? 2022년에는 PR이 더 낮아질 거라고 보여지니까 영국이 제일 매력적이네. 그럼 영국 포트폴리오를 넣으면 되겠네. 영국이나 독일 넣으면 되겠네. 왜 투자 안 하지? 응. 중국 포트폴리오 넣으면 되겠네. 왜 투자 안 할까? 이유가 있다고. 그게 바보같이 PR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런 리포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보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를 벌 건데 어? 그거에 대해서 PR이 저평가돼 있고 선진 시장 및 신흥국 대비 저평가돼 있고 배당도 올리고 뭐 할 거니 한국은 미래가 좋고 그때도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했지만 배당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랬죠. 그죠? 배당 저금리인데 배당을 보고 앉아 있어. 성장이 없는데. 이자 받기 싫어서 지금 투자하는 건데 이해를 못 한다니까. 다음. 예. 그 맨날 저 나오는 저 밸류에이션이 얼마냐 뭐 성장주, 가치주, 상대지수. 봐라. 미국은 저렇게 올랐다. 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논리. 그럼 왜 미국은 저렇게 성장률이 올랐냐는 거야. 왜? 성장이 희소하니까. 아무도 성장을 못 하는데 성장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쏠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미래를 바꿀 거라고 기대가 되니까. 아마존은 그래서 적자일 때 투자해서 돈 벌 때 팔아야 되는 주식이었고 테슬라도 적자일 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투자했으면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앞으로 돈을 벌어서 PER이라는 게 계산되기 시작하면 테슬라도 팔아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투자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PER 낮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바보야? 싼 주식을 모르고 있어서 안 사게? 다음. 또 왜 화냈냐고 하겠다 그죠? 왜 이렇게 흥분했냐고? 음. 음. 내려봐. 이거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봐야 돼. 음. 이건 하여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퀀트나 이런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얘네들이 이 양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넣으면 숫자가 그냥 딱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서 그냥 공무원들이 맨날 똑같은 일 하듯이 얘네들도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 하나도 이걸 통해서 뽑아낼 인사이트가 없어요. 네, 그냥 숫자만 보는 거예요. 숫자만. 음. 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봐야 돼. 무슨 얘기냐? 이제 아까 퀀트에는 인사이트가 전혀 없어. 이 퀀트로는 뭔가를 읽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숫자는 항상 후행적이니까. 어. 미국 제조업 설비 투자는 수반되는 확장 국면의 초입이다. 지가 적어놨네. 얘는 퀀트 애가 아니에요. 딴 애예요. 근데 보세요.
미국은 제조업 지표까지도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갔다고요. 설비 투자가 수반되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거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DP를 구성하는 요소 세 개가 뭐죠?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 개인의 소비. 근데 미국은 정부가 재정을 찍어서 개인들한테 지금 실업돼 있고 돈 못 쓰고 있는 개인들한테 돈을 찍어주니 개인 소비가 올라올 거야. 그런데다가 민주당 정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환경 및 새로운 어떤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어. 그러면 미국의 GDP 성장이 잘 나올까요? 한국의 GDP 성장이 잘 나올까요? 이거 고민해 보자는 얘기야. 음. 오늘도 발표했지만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다 짓냐고요. 오스틴에다 갖다 짓잖아요. 오스틴에다가. 삼성에도 아니 수원에도 짓지만 어디에 짓냐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미국은 원래가 서비스 중심인데 보세요. 항공업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도 그렇고 항공 제외 비국방 자본재 주문도 그렇고 왼쪽 오른쪽을 다 봐도 차트를 봐도 벌써 우상향하고 있다고요. 제조업 비즈니스까지도. 그러니 이 지표를 보는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겠냐고요. 영국이나 어, 더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미국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달러 포지션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 미국이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업들의 전환이 빠르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는데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잘 헤어나오고 그럼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건 정상 국가로의 전환이 시도된다. 이제 곧. 만약에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이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온다. 그럼 미국 달러는 장난 아니겠죠. 물론 위험자산 가격은 폭락하겠지만 어찌 됐든 미국은 정상 국가로의 전환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 중국 빼고는. 중국은 그럼 왜 투자를 할 기가 좀 망설여지냐? 중국은 자체적인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내는 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 지금 뭐 중국이 하고 있는 전기차나 중국이 하고 있는 반도체나 중국이 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중국이 하고 있는 어떤 모든 비즈니스 모델들, 플랫폼 기업들을 봐도 그게 다 미국의 모델을 따라한 팔로우한 결과이지 글로벌 무대로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다음.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까지도 좋아진다. 그다음 여기 인제 나왔어. 최윤희 연구원이 쓴 거. 제3의 곡물 가격 강세장. 우린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이거는 경투대에서 했던 건가?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2년 만에 다시 한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그때 과거의 기억들을 되돌려 보니 돈이 풀리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처음엔 가고 모두 가고 원자재도 가고 그냥 모두 간다. 곡물 시장도 가더라. 근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좀 달랐던 게 이번엔 달랐던 게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풀었던 2008년과 지금은 다른 게 신흥국은 지금 백신에 대한 공급이 더디잖아요. 근데 신흥국들이 대부분 농업 수출국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폭설이 내렸는데 우리 봤던 것처럼 스페인에도 폭설이 내리고 뉴욕에도 갑자기 폭설이 내려요. 우리 여름에도 봤잖아요. 태풍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글로벌이,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 첫 번째로 농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장기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 러시아가 대표적인 농업 수출국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혼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미국, 이제 원유도 나오고 옥수수, 또 최대 수출국이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애 누구라고요? 중국 일단 기름 없고 옥수수나 뭐 이것도 식량 보급도 자체적으로 안 돼서 먹방도 금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식량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럼 모든 면에서 아직까지 중국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 근데 어쨌든 곡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음. 그러면 자, 이제 이 리포트까지 봤어.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뭐 DBA에 투자하셨던 뭐 곡물 인덱스에 투자하셨던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인 거고, 각자 여러분 매니저들의 역량인 거고, 그건 패스하고,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제 오늘 볼 거 보자. 다음. 딴 거. 이건 됐어. 음. 이게 이제 아까 그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상품 가격, CPI를 그냥 상품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 가격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쭉 상승하는가 싶더니 0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한 12년 동안 상품 CPI라는 거, 상품 물가지수라는 건 거의 고정되어 있더라. 픽스되어 있더라. 약간 우상향 하는데 잘 오르지 않더라. 반면에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건 뭐더라? 서비스 CPI다. 그러면 서비스의 상품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유. 서비스의 상품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그래프를 머리에 넣어놓으라니까. 완전히 머리에 박아서 넣어놔야 돼. 이 그래프를 머리에 그려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툭 건드리면 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도록. 서비스의 상품화라는 건 뭐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서비스의 상품화. 그 얘기는 뭘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저 그래프를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서비스의 상품화란 서비스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서비스가 상품화됐다는 거예요. 밑에 지수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지. CPI가 가격 지수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는 현상으로 된다는 거지. 근데 서비스의 상품화잖아. 서비스까지도 상품처럼 가격이 오르지 않는 현상이 되니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거지.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서비스 경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껴야 되는데. 경트 고면 느껴야 되는데 다음. 보이세요? 6개월이에요, 6개월. 1년, 5년 하면 아직도 바닥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2020년부터 보시면 이때 코로나 터지고 완전 최바닥 찍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반등 하나 싶었는데, 50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 계속 오르네. 그죠? 유가 계속 오르고 있죠. 다음. 응? 그래, 곡물 가격도 오른다며 돈을 많이 푸니까.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쎄한데? 이것도 6개월인데, 300불이었던 옥수수 선물이 지금 548까지 올랐네요. 이거 좀 심한데? 아니,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네. 느낌을 막 적어주세요, 채팅에. 다음.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그러고 봤더니, 이거 US 달러입니다. 달러 3개월. 음, 달러 3개월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그 내구재, 한국은 대표적인 내구재 수출 국가니까요. 전자제품 같은 중간재 수출 국가인데 역사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비스 상품에 대한 지출이 완전 빵으로 막힌 상황에서 전부 다 너나 할 거 없이 뭐 아이폰을 사든 아이패드를 사건 모니터를 사건 뭐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고의 수출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작 1,080원 수준밖에 안 온다는 게 오히려 실망스럽다. 1,000원대도 못 온다 이제. 그만큼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찍고 나더니 그나마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1,123원까지 상승하고 있죠. 환율이 오히려. 무슨 얘기야? 뭔가 이제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렸어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다 느낌이 오셨어야 되는데 어 곡물 가격이 강세로 가고 있고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는 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야. 왜? 이래서 경트 초등학교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미국만이 이 모든 거를 단독적으로 다 수출할 수 있고 독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야. 근데 달러도 오르고 달러의 가치도 오르고 있고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 유가도 오르고 있어. 그럼 이건 뭐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정답.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 중에 네 가지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유가라며. 저유가라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려면 저유가여야 된다며. 근데 유가가 6개월 사상 6개월 치지만 어쨌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죠? 서비스 상품화는 세계화로 인한 효과인데 컨테이너가 요새 뭐 미국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 연합 전선으로 퍼지면서 자국 내 생산을 주도하는 코로나19 위기에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어. 그럼 세계화의 혜택을 못 누린다는 건데 미국은 미국 시장에 있는 것들은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면
미국에서 만든 물건의 가격은 중국에서 만들거나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비싸겠지. 그럼 인플레이션 온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가 된다고요? 누가 좋아? 누가 최대수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빚으로 달러를 찍어내던 미국 정부는 최대수혜고, 금리는 다시 정상화해서 금리 올릴 거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의 가격은 지난번 2018년도에 본 것처럼 발작을 일으키면서 한번 하락할 수 있고, 네, 물론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뭐 제롬 파월이 얘기하고 있지만 뭐 믿을 수 없죠. 몇 번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뭔가 오는 국면이 점점 보이고 있다. 경트 고는 이게 오든 안 오든 이 정도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지표들이 다 올라오고 있구나. 이 지표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다시 꺾이겠죠. 안 꺾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예측 못하는 거니까 팔로우업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네 가지 이유들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점점 크랙이 발생, 금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봐야 된다. 왜? 조만간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돼서 단기 금리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또는 미국의 정상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장에 돈을 푸는 재정정책이나 금리 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머리에 두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저금리인데 뭐 이러면서 투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다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돼요. 다른 뉴스는 다 사실 뭐 필요 없는 뉴스고 7월에 65달러까지 오를 전망 저런 것도 볼 필요 없고 사실은. 근데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누구한테 강력한 한 방을 먹이는 거죠? 음, 중국한테 아주 강력한 한 방을 올리는 거예요.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네, 기준금리 떨어지는데 시중금리는 뭐 정부에서 이제 신용에 대한 규제들을 하려고 각국마다 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에 대한 총량을 규제하면 시중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와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건 단기금리고 시장 메커니즘, 시장이 만약에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보면 금리 올리잖아요. 금리 올라가잖아요. 국채 수요 공급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건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막고 있는데 낮은 수준으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회복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조만간에 단기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들을 뭔가 컨트롤하려는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트 중에서 본 것처럼 중국도 설인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푸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축소하려는 노력들을 보고 있다. 미국도 11월이면 정상화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화 예상된다. 라고 하면 이제 확정돼 있는 재정 정책은 쓰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정상화 하려고 노력하겠죠. 왜? 달러 패권을 잃으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도. 그러면 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든 재정 정책 쓰는 걸 줄이든 그러면 위험 자산은 당연히 알고 계신 것처럼 폭락하는데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정도를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시중에 푸는 유동성을 점점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물가는 생각보다 안 오른다라는 게 지금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거나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데 아까 영란은행 보신 것처럼 영란은행이 마이너스 가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서비스 PMI나 뭐 이런 지수, 물가 지수를 봤더니 형편없더라. 이런 거였는데 곡물 가격이나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한다. 그러면 시장 경제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에그플레이션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 설 물가 오른다고 하는 것처럼 계란 가격이 막 폭등하고 이번에 식용유 가격도 CJ제일제당이 올려야 된다라고 할인율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콩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유가도 오른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 하겠다라는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갑자기 오면 못 잡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위험 자산은 우리 그때 경투 중에서 그 가치 저장 수단 왼쪽부터 오른쪽 했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순서대로 빠른 순서대로 무너지겠죠. 가장 변동성이 큰 게 뭐라고? 맨 오른쪽에 있었던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걔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은 그
그 시소 중간에 왼쪽에 있는 애들 말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잘 가져가야 된다니까. 다음. 빛의 늪에 빠진 세계 30 경원이에요. 30 경원. 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빛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빛 늘어나는 것보다 빠른 성장을 하면 되는데 그 빛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거라고 보이는 나라가 거의 없고 그나마 유일하게 그나마 보이는 나라가 미국 정도이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유럽, 일본 뭐 나머지 국가들 다 답이 없어 보이고 신흥국 다 답이 없어 보이고. 음. 다음. 아니 그래서 잠깐만. 미안. 이거. 여기 적어 놨네요. 해법은 경제 성장뿐인데 기업 가계 소득 늘리며 점진적인 긴축을 펴야 되는데 당장은 불가능한 옵션이야. 근데 만약에 유가가 오르고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그다음에 곡물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바이든과 뭐 시진핑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뭐 중국에서는 갑자기 히토류 수출을 금지해서 전기차 복수하려고 히토류 수출 금지시키고 그러고 나서 막 구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걔네도 한번 너네 엿대보라고 걔네도 히토류 수출로 뭐 반격을 해. 미국은. 그럼 나는 너네한테 곡물 수출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반격을 해. 이러면 에그플레이션이 오거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나는 석유 안 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점진적 긴축을 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온다. 그럼 무슨 점진적 긴축이야.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해야지. 그럼 과도한 레버리지는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좀 인지하고 있어라, 제발. 다음. 그래서 일본이 보면 국가 부채 비율이 266%인데 이걸 다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영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라는 건 영국도 일본의 절차를 똑같이 밟아간다는 거고 지금 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은 미국 역시도 그 절차를 밟아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미국은 사실 퀘스천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딱 저 6줄에서 밑에 일본이 2018년도인가요? 19년도에 했던 부채 줄일 수단이 없어지자 국민 반발을 무릅쓰고 했던 정책이 뭐예요? 아베가 했던 게 갑자기 나라가 어려워 죽겠는데 소비세를 인상해 버립니다. 소비세를 인상해요. 그러니 내수 소비가 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소비세를 인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수 소비가 더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일본이 뭘 했죠? 관광 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중국인 유치를 하고 관광 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한 거예요. 일본으로 놀러 와라. 그래서 도쿄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본은 고령화돼 있고 소비세까지 인상하는 데다가 개인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돈을 쓸 여지는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 GDP까지도 떨어지잖아요. GDP 구성 요소가 뭐라고? 개인의 소비, 정부의 재정 지출,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인데 기업은 투자 안 하지. 정부는 재정 여력이 없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개인의 소비인데 일본 개인들도 소비세를 올리니 소비를 더 줄여버리지. 원래 근검절약 하는 데다가.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야? 일본으로 놀러 오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일본으로 놀러 갔었잖아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그래서 관광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올림픽 유치까지 했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완전히 망한 거죠. 쫄딱.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헤어나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에너지 독립국이 아니고 식량도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난리 나죠,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지.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탄탄합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 그래서 요게 유일하게 우리가 같이 볼 수준의 내용이었는데 딱 하나, 여기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빚 갚는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뭐가 올라? 물가가 오른다. 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블랙스완은 어디서 나온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디폴트는 어디서 날 거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나라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뭐 터키, 이태리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아니면 신흥국들, 아직도 어려운 신흥국들, 달러 부채 많은 나라들, 이런 데서부터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금융시장이 반응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하여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안 그래도 빚을 갚는다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물가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이걸 결국에 중앙은행이 컨트롤 못할 거라고 비관적으로 본 사람들의 얘기고, 또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아이 그래서 계속 저금리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풀 거니 자산 시장은 계속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양극화가 낫지 않냐. 그러니 양극화를 선택할 거다. 양극화는 나중에 해결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돈을 풀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이해되세요? IT의 서비스화. 그러니까 서비스의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우리 했던 것처럼, 뭐, 카카오 통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 왜 3만 원을 줍니까? 공짜로. 내가 증권 계좌를 만들겠다라는데. 비대면으로 여러분 증권 계좌 만들면 왜 돈을 주죠? 어, 이게 IT 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 사람이나 부동산을 통한 그 증권사 지점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3만 원을 주고도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점점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에 대한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망해야 될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증권 계좌하면 3만 원 주는데 그냥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면 3만 원을 받기는커녕 비용도 들고 수수료도 받을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상품화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반대되는 논리의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네라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진짜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어날 수도 있겠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분명히 중앙은행도 당황해서 빠른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저 할아버지의 말을 100% 믿을 수 없다. 왜? 경제라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른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그렇게 컨트롤 잘하고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잘했다면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됐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지, 지난번에 불과 2주 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불과 또 2주 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 조금씩 할 수 있는 모락모락하는 기미가 보이는 상황들에 접하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였고, 이제 우리는 팁을 배운다라고 했죠. 이건 이제 머릿속에 이걸 넣어놓고, 매니저라면 내 포트폴리오와 내 계좌의 매니저라면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건 생각을 두고 개별적 기업에 대한 또 디테일들은 또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먼저 기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월 29일 날 발표한 건가? 아니죠. 하여튼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의 IR을 들었던 거예요. 12월 제품 매출이 국내 10%, 수출은 30% 늘었다. 중국과 이머징이 호조를 보인다. 미국 필라델피아 법인 역수출 물량을 연말 집중되어 미국 수출도 호조다. 상품 수출이 제품과 패키지로 연관성이 높다. 이런 게 이제 다음날, 이거 리포트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글로벌 덴탈 수요가 2020년 3분기부터 이연 수요를 넘어선 펀더멘탈 개선과 함께 2020년 3분기부터 글로벌 덴탈 수요는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마케팅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삼고 중국만 일부 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미국은 영업률은 90% 회복했으나 정상적 영업은 아닌 상황이나 대면 영업이 어렵다. 그리고 투명 교정은 중국, 미국에서 인허가 준비 중이고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최근 구강 스캐너랑 소프트웨어를 출시했고 우리 그때 같이 공부했던 스마일 다이렉트라는 회사가 온라인 투명 교정은 1위다. 라는 IR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다음 보여줘. 괜찮아.
그러면 2020년에 6천억 초반이었고 영업이익률은 한 10%였는데 2021년에 7천억 영업이익 예상한다라고 밝혔고 영업이익률도 10% 초반 정도를 보일 거라고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호조에는 밑에 보는 것처럼 중국, 북미, 유럽 전 시장이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고 나서 이 실적을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이 발표됐어요. 시장에. 발표되고 이날 오스템 임플란트가 28% 올랐나? 상한가 갔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자, 경트고는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었어야 되냐?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었어야 될까요? 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팁을. 오케이. 나 이거 들었어. 여러분이 메이저에서 이거 들었어. 그리고 리포트로 봤어. 다음날 리포트 나왔어. 와, 오스템 임플란트 살 거 나도. 이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살 걸?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날 실적을 발표하고 상한가에 갔다라는 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실적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고 시장이 예상치를 넘어선 서프라이즈다. 라는 얘기는 전 세계 치과 시장이라는 건 그렇게 큰 업체와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경쟁하고 있진 않아요. 생각보다 작아요, 시장이. 근데 한국이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그리고 이 회사가 전망한 게 중국과 북미, 유럽 시장이 빠른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매출도 빠른 시기에 정상화될 거고 2021년에는 오히려 20년보다 성장한 매출이 1,000억 정도나 더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렇지. 투명 교정, 온라인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서 글로벌 1등 치과 의료기기 회사, 그 다음에 2등 회사, 그 다음에 3등 회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독일의 스타우만,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온라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 그때 공부했던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까지. 이런 애들이 얘네들보다 실적 발표가 빠른데 얘네들도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걸 이미 얘가 다 알려준 거예요. 왜냐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국 시장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하는데 미국 시장이 얘도 좋을 정도면 얘는 미국 시장 점유율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도 얘가 미국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미국에서 메인으로 사업하고 있는 애 실적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서프라이즈 나올 거란 얘기예요. 서프라이즈 나올 거란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힌트를 하나를 또 줬어요. 한국 시장이 아주 선행된 힌트를 하나 또 줬다고. 뭘 줬는 줄 아세요? 바텍이라는 의료 그 치과 3D 그 스캔 장비 파는 회사가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치과에 들어가는 장비가 잘 팔렸다는 얘기는 뭐야? 치과가 의외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걔는 대부분이 수출인데.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거 수준보다도 더 잘 나오고 2021년은 더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돼. 그런다라고 하면 조만간 발표할 치과 회사가 치과 관련된 업체가 누군지를 빨리 서칭을 하고 그 기업들이 걔네들 역시도 잘 나올 거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경트 중에서 막 뭐 기업 소개하고 막 이러면 그걸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라는 건데 반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 제가 온라인이랑 스마일 다이렉트가 구글 트렌드 상으로 원래 스마일 다이렉트가 올라오면서 쫓아왔었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면서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스마일 다이렉트는 온라인은 더 좋아지고 있더라라는 걸 하나 봤어, 내가. 구글 트렌드로 한번 검색해 봤어. 인비저라인을 검색했더니 구글 트렌드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가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알려줬어. 바텍이라는 치과 장비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였어. 그러면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치과 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금 주식 투자자들 별로 없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올해도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한국 회사가 상한가에 가까운 그 퍼포먼스를 냈어.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안타깝게 어저께 실적을 발표한 날이었어요. 근데 어떤 실적을 발표했냐? 당연히 쇼크일까요? 서프라이즈일까요?
음. 완전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죠. 그죠? 2020년 2분기에 41.3% 역성장하더니 다시 그걸 넘는 3분기에 8,200억을 하더니 4분기에는 9,334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찍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384억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찍고요. 보이세요? 음. 그러니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하자마자 서프라이즈니까. 미국은 되게 정직하다니까요.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가 오릅니다. 서프라이즈 한 만큼. 그래서 어저께 13%인가요?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팁이라고, 팁. 이런 걸 통해서 내 포트의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그냥 사놓고 마냥 1년 있다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고요. 사고 팔고도 하긴 해야 된다고요. 단기적으로. 음. 근데 이거는 완전히 가르쳐 준 거야. 오스템 임플란트가. 왜? 미리 선제적으로. 얘 좋을 거라라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안 좋은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비슷한 식으로 움직이더라는 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반대로도 해볼 수 있을걸? 무슨 얘기냐?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시아 시장, 중국 시장의 치과 의료 시장이 지금 너무너무 성장을 많이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 반대로. 중국 시장 포지션이 많은 한국에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업체를 봐야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어, 역으로 서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정보의 갭을 통해서. 아시겠죠? 반대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존 실적을 보고 미국에 있는 인비저라인 만드는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잘 나올 걸, 치과 관련된 기업들이 잘 나올 걸 알고 있었다면 그냥 10% 먹고 들어가는 거였다. 네, 똑같은 얘기죠. 다음. 그러고 나면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한세실업이라는 회사가, 국내 회사가 얘네도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근데 12월 매출은 달러 기준으로 한 자릿수 감소한다. 근데 원화가 떨어져서 그렇지 실제로 매출 감소는 아니다. 그리고 선박의 확보가 어려워서 선적 물량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연초 대비 선박 운임이 2배에서 3배까지도 올랐다. 그래서 미국 수입 선박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 이게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환율에 따른 원가율 상승 때문에 영업이익으로는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변동이 있겠지만, 음, 환율의 꾸준한 하향 추세가 아니라면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여기까지 그냥 예상해 볼 수 있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회사 칼라인 터치가 한세실업의 자회사 칼라인 터치라는 회사가 저도 뭔지 몰라요. 원단을 만든대, 그냥 원단이라는 걸. 한세실업은 아줌마들이랑 그 뭐죠? 신흥국에 있는 애들이랑 공장에 다 모아놓고 그거 이렇게 봤잖아요. 이거 이렇게 뭐야 박음질 해가지고 옷 만드는 거.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 칼라인 터치는 원단을 만드는 회사래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갭 미국에 있는 회사 갭이 코어 프로그램의 원단을 지정하는데 21년 매출 반영하면 현재 업계는 중국산 원단 수입 금지로 원단 소싱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공급 부족에 따른 원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 한세실업은 원단 자체를 생산하는 자회사 칼라인 터치를 소유하고 있어서 경쟁사 대비로는 유리하지만 한마디로 뭐야? 칼라인 터치의 영업이익률을 희생시켜서 한세실업의 영업이익률을 방어하겠다는 얘기겠지. 칼라인 터치가 원단을 생산하니까. 근데 다른 업체들은 원단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이 경쟁에서 불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요걸 봤다면 이제 또 얘기해 보세요. 뭘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요것만 보고. 다 자고 있나? 수업 태도 안 좋은데. 그죠? 뭘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피드백이 없어. 무슨 얘기냐? 뭘 유추해 볼 수 있냐?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네. 인플레이션. 경특고는 따로 한번 모여야겠어. 이 오프라인으로 다 모여서
얼굴을 보고 좀 잔소리를 들으셔야겠네. 경투고 지난번까지 수준이 좋았는데 갑자기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다들? 수준이 그냥 이렇게 하향됐네, 다. 이게 뭐 오늘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시는 거죠? 다시 얘기해 봐. 위로 봐봐. 현재 업계는 중국 원단 수입 금지로 원단 소싱이 어려워졌대잖아요. 자, 이게 뭐야? 아,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취하고 오히려 연합 전선을 만들어서 강하게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친환경 관련된 문제고, 그런 것들 소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문제 삼을 거라고 했는데, 저런 환경오염하는 저런 원단 회사들이 중국산 원단을 수입 금지로 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에 따른 원단 가격 상승은 의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어요? 안 이어지겠어요? 이어진다니까. 그러면 의류 가격 상승은 기초 분야잖아요. 의류라는 거는. 그럼 옷 가격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세계화에서의 플랫폼 기업들이 원래 잡았던 세계화에서의 수혜에서 반대로 세계화의 피해로 전환되는 거지. 앞으로 중국산 원단 쓰지 마라고 하면 중국산 원단이 제일 싼데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좋다니까. 부채를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안 좋지. 어찌됐든 공급 부족에 따른 원단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세요. 미국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요? 85%. 그냥 이 회사는 전부 미국에 수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 1분기는 기저효과가 없다. 작년 1분기는 코로나가 아니었다. 3월부터 코로나 영향이었는데, 한세실업이 수출하는 주요 세계 회사 갭, 타겟, 월마트가 전체 매출의 60%야. 근데 뭐래요? 두 자릿수 증가한대잖아요. 자기네 이익으로는 바로 연결되진 않는데 두 자릿수 증가한대. 그리고 갭에 2분기, 3분기 오더까지 확정되며 큰 폭의 증가세가 이뤄지고 있고, 갭의 품질 기준과 빠른 납기 그리고 뭘 쓴대 앞으로는. 유기농 원단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단가 전가가 어려워져서 한세실업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린 이걸 보고 또 뭘 유추해 볼 수 있어? 어? 갭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잖아요. 갭은 실적이 잘 나오겠네. 그리고 갭도 옷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네. 왜? 뭘 쓴다고? 유기농 원단을 쓴다니까. 그러면 유기농 원단 만드는 회사는 또 어디 있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어, 여기까지를 쭉쭉쭉쭉 이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또 얘기해 준 거야. 한마디로 뭐다? 갭의 매출이 생각보다 좋다. 회복될 수 있다. 실적 발표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또 얘기해 줬으니 힌트 하나를 또 갖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갭 투자자하고 갭에 투자한 사람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갭에 투자한 사람하고, 그러면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 헤지펀드 매니저는 뭘 하냐면 갭은 롱을 치고요. 한세실업은 숏을 쳐요. 이해되세요? 음. 자기가 적어놨잖아요. 자기네는 수익성에는 별로 기여 못한다. 그리고 원단 그것도 쉽지 않고 단가 전가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갭의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세실업의 이익이 좋아질 리는 없고 환율도 우호적이지 않고 반면에 갭은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어, 그러면 갭 롱, 한세실업 숏, 이런 스타일의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음.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개의 전략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제 롱숏 그걸 보내보라니까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몇몇 분들의 트릭이 있어, 트릭. 몇몇 분들이 첫날 발표한 기준으로 하면, 화제의 종목이었던 게임스탑 같은 건 이미 사실은 나가리예요. 몇몇 분들은. 본인이 첫날 보낸 것보다 폭등해가지고, 그죠? 폭등해가지고 이미 나가리인데 저희가 이제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해가지고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 것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숏하신 모델들을 보면 숏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본 줄 알았어요. A라는 분을 한번 보시죠. 숏을 했는데
수익률이 다 좋아. 음. 그건 뭐 아니 이건 잘하신 거지.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숏을 외치셨는데 반대로 인텔리안 테크는 23.7%가 올라서 실패하신 거죠. 음. 근데 요걸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그냥 한번 쭉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셀시우스랑 얼터네이티브 하베스트 MGA 롱 쳤고, DB 농산물 롱 쳤고, 소피라는 회사 롱 쳤고, 테슬라 롱. 그다음에 B라는 분은 AMC 엔터테인먼트, 그죠? 영화관 숏 쳤고, AT&T 숏, 베스베스 앤 비욘드 숏, 게임스탑 숏, IBM 숏, 그다음에 알람, 애플, 캘러웨이, 카누, 셀시우스, 컴파스, 페이스북, 제너럴 모터스, 이런 걸로 너무 잘하셨죠, 이분은. 그다음에 C, JYP 숏, KB금융 숏, 기아차 숏 다 올랐네. 이거 반대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보내신 이거 뭐 왜 그러시지? 이거 롱 아니에요, 롱? 이거 롱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맞아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는 알아요. 네. 기아차는 마이너스 23%죠, 벌써. 음. 다음. 어, D분은 дл루스 홀딩스 숏인데 마이너스 17%. 그죠? 그다음에 롱은 크로노스랑, 그죠? 어, 코스에어 게이밍, 롱 되게 잘하시네요. 음. 그다음 E분은 숏, 숏 다 실패. 음. F는 숏 다 실패. 롱 성공. 그죠? 롱은 성공했어요. 롱은 다 플러스 났으니까. G분은 숏 다 실패. 완벽히 실패. 롱은 성공. 그래도. H분은 숏 실패. 대체로 실패. 그죠? I분도 게임스타 빼고는 숏 웬만한 거 다 실패. 롱 성공. 음. J분은 숏, 숏 망. 그죠? 숏 완전히 망. 숏 때문에 수익률 다 까먹었죠. 롱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K분은 숏 실패. SBS 빼고 숏 실패 이분도. 롱은 괜찮죠. L, 숏 올 전멸. 그죠? 다 실패. M, M은, M분이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김총무가 이거 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전반적으로 숏이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는 시장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올라요. 웃긴 건 지금 공매도 금지를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지만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몇몇 분들이 있는데, 게임스탑이랑 AMC는요, 숏리스트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니저였으면 저건 숏리스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헤지펀드처럼 뭐 인생을 건다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롱숏 펀드를 통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에서는 저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수익률을 떠나서 재의 변동성은요, 저렇게 변동성이 큰 애를 숏쳤다라는 건 내가 다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저런 기업들의,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기업들의 숏 비용이 엄청납니다. 음. 그러니까 빌리는 비용이 이미 한 10% 이상을 마이너스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빌려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번에 이제 숏 리스트를 제가 보니까 뭐 신풍제약, 국내에서는 신풍제약,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 딱 봐도 성장 안 하고 비싸 보이는 애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급등한 뭐 테마로 급등한 것 같은 뭐 애플카로 급등한 것 같은 뭐 기아차, 이런 것들을 많이 숏으로 하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냥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버리셔야 되는 행동이, 숏이건 롱이건 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는요, 내 포트폴리오 안에는 신문에 거론되는 종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숏, 롱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급등하고 하나는 급락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 포지션과 다르게. 왜냐하면 개미들의 어떤 특성과, 이번에도 게임스탑과 AMC가 보여줬지만 그 무모함과 변동성을
내 포지션으로는 매니저로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면 숏 쳐 놓고 마이너스 뭐 1000%가 돼도 버틴다? 뭐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매니저는 30% 넘으면 그냥 컷이에요. 그냥 아웃이라고요. 근데 게임스톱으로 결국은 내가 숏 쳐서 벌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그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500% 갔다가 다시 100% 버는 거잖아요. 왜? 막 17배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확률상으로는 이런 데는 베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숏이어도 절대로. 숏은 어디에다 베팅해야 되냐면 변동성이 낮고 사람들의 기대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와 하락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거의 비슷한 주식에 숏을 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동성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밑으로 좀 내려봐 줄래? 맨 밑에 누구지? 맨 밑에. 이거 뭐 막 그렇게 시합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M분이 하신 요 숏 전략이라면 요 분도 인제 대충 보이거든요. 왜 이런 전략을 구사했는지는. 어 근데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에. 어디야? 백신에 의해서 수해 본 것들이 끝날 거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베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어떠한 문제점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가 동시에 올라 버립니다. 이런 포트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그나마 작고 우하향할 거라고 예상되고 그나마 기대감이 높았던 주식에 대해서 숏을 쳐 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문의 메인으로 최근에 걸린 종목은 아니니까. 그치만 이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위에 L분이 치신 숏도 이 숏이 훨씬 좋은 숏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익률을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다 올라가니까. 어.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써야 되고 한쪽 포커스에 너무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뭐 제약 바이오가 나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숏을 친다든지. 어. 그래서 개인들이 무모하게 달려올 수 있는 시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게임스탑 공략하고 그다음에 AMC 공략하고 그다음에 은선물 공략하고 그다음이 뭔지 아시죠? 미국 개미들이 공략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이오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롱이 잘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롱을 보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다 롱에 넣어 놓으시잖아요. 음. 근데 반대로 롱에 넣어 놓은 거는 꾸준히 빠지는 경우가 많고 숏을 쳐 놓은 건 비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보여주는 시장이. 그러니 그걸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관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가격의 현상까지도 어느 정도 이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되게 이렇게 자료를 진짜 잘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에 있는 딜루스였나요? 쇼친 종목 중에 둘루스 홀딩스라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옷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서 얘를 숏하셨더라고요. 얘는 숏스퀴즈 될 확률도 낮고 오프라인 업체 중에서도 순위도 높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딱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업종의 꼴등주를 숏을 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게 그 꼴등주를 1 등이 M&A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폭등합니다. 음. 근데 아주 애매하면서 전략이 없고 그런 애들을 숏 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익률이 안 좋잖아요. 근데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분이 구성하신 롱에서는 한쪽으로 또 여기도 좀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포트가. 롱친 종목의 포트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는 상관관계도를 좀 낮게 하는 포트를 구성하는 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친 숏을 볼까요? 셀시우스, SC, 뭐 줌, LG전자, 현대차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숏 쳤는데 다 실패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게 PER로 계산해 못하고 본인의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시장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인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숏을 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롱이랑 숏을 해 보자라고 한 이유는
사실 숏을 해보면 절대 숏 안 합니다.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특히 한국 기업 숏은 난이도가 거의 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잡주인데 무슨 테마 타고 막 10배씩 올라요. 내가 숏 쳐놨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은. 특히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머리로 내가 공부한 사람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안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내 말이 맞아. 다시 다 내려와. 근데 중간에 다시 막 2배, 3배씩 급등하면 결국 내가 그 포지션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F분이 하신 것처럼 인텔, 그다음에 교촌 F&B, 롯데 손해보험, 웰크론. 아, 내가 F분을 얘기하려고 했구나. 이분이 숏한 이 숏 구성이 되게 좋아요. 신규 상장의 센터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는 애들 중에서 경쟁력 없는 애들로 한국 기업이 구성되어 있고 롱 포지션은 그냥 밸류에이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세요. F라는 분이 친 이 기업들 전체의 변동성이 여기에는 뭐 수익률이 80%짜리도 없고 마이너스 80%짜리도 없잖아요. 30%짜리도 없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포트가 상대적으로는 좋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요즘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전부를 건 거면 괜찮은데 나는 이상하게 밸류에이션 싸움 괜찮은 걸 들고 있는데 내 거만 안 가라는 소외감이 드는 국면에서는 주식 투자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왜 갑자기 포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냐? 포트로 넓게 가지고 있어요. 뭐가 오를지 모르고 아주 순환하면서 장이 오르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지 잘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지만 주도주도 있어야 되고 뭐 꿈이 많은 주식도 있어야 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좀 넣어놓고 이런 구성을 가져가야 전체 시장이 상승하는 장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포트의 구성이 중요하고요. 오히려 하락해가지고 뭔가가 이벤트가 변동성이 있거나 한 장에서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뭔가가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트를 짜는 게 좋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게 단순히 숏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느껴보실 거고 개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롱과 숏을 정반대로 바꿨으면 대박 났겠다 뭐 이런 걸 느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한 주식이 잘 안 오릅니다. 내가 빠질 거라고 생각한 주식은 더 오르기만 하고요.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매니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투자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드무냐? 정석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사나 뭐 어떤 사람이나 회사원의 신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하는 대로 주어진 걸 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식회사도 성공하기 힘든 이유가 뭐다? 상상력이 부족하고요.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의 어,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다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이용하면서 내 포트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음. 하여튼 그래서 뭐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많이 숏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꿈이 많은 업체들이에요. 보통. 꿈이 많은 업체들을 숏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성장이 적고 코로나19 위기가 왔기 때문에 꿈이 많아서 이 위기를 헤쳐나갔을 때 큰 꿈을 꿀 수 있는 업체들로 자본이 모이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D분은 제가 봤을 때 D분, D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 이분은 약간 뭐라 그래야지? 끼가 있어요.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하는 데는 하여튼 뭐 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끼를 부리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변동성에 조심해야 되고 경험을 좀 많이 쌓으시면 아주 투자하시는 데는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다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걸 한 번 더 역으로 이용하려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린이들의 상황들을 또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포트를 구성하는 게 진짜 실력자다. 아, 나는 저런 거 안 해 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다. 주식시장을 뭐 투자시장을 세상을 뭐 선과 악으로 보지 말자. 탁월하게 잘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있나요? 끝. 음. 원래 오늘 할 게 더 많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한 것 중에 팁들 맞아. 이 실적을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실적은 일단 정리된 걸 공유하고, 이거 이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공유해도 돼요? 공유하면 안 돼? 공유해도 돼요? 공유해도 안 된다고?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면 된대요.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또 주말에 고민해 보시고 힌트가 되는 업체들을 글로벌로 또는 국내 기업을 통해서 먼저 실적을 보고 '아 얘도 좋겠구나.'라는 걸 아이디어로 삼아 보시고 다른 데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아까 한세 시럽이랑 갭,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랑 얼라인 테크놀로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파일은 공유할 거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하여튼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계속 부족해서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숏 롱은요, 혹시 변화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변화가 있으면 다시 채팅창으로 보내주세요. 자기 이제 이거 숏 풀겠다, 롱 하겠다. 뭐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아마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거 수업 끝날 때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여러분이 구성한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매니저로 성장했는지를 같이 보면 되겠죠. 네. 이것도 하여튼 그러면 내일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하여튼 인플레이션 고려해야 된다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유였고, 인플레이션 중에서 그걸 발생시키는 요인들 몇 가지가 지금 시장에는 증거로 나오고 있다. 선수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눈치채고 있어야 되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게 우리 그때 얘기했던 DBA 같은 애들 그런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번에 뭐요? 옐런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그쵸. 네.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맞아요. 이거 숙제 내드렸잖아요. 맞아요. 이거, 응, 볼까요?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겠다는 의미인데, 현재 단기의 인플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부양책이 소비로 이어져서 실물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노동의 가치가 낮은 상황. 우후. 그래서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더 벌어져서 빈부격차가 늘어나니 인플레이션은 옐런 및 페드가 원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고용을 증가시켜 실물 경제를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야 안전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작년에는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게 호재였지만 올해는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게 악재다. 정답. 이분 뭐죠? 이분 롱숏 한 거에서 ABCD 그 가명을 했는데 누구세요? 공개해 보세요. B. B분. 시장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좋으시네요. 맞아요.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정상화 시도, 그럼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획한 것보다 빠르게 되면 오히려 맞아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악재로.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의 정상화가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면 사실은 정책을 쓰는 동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낮은 금리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도록 당분간은 힘을 줘야 되는데 딴 데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면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컨트롤 하려고 할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막 에그플레이션까지 가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건 경투 중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고 있는 저 꼰대짓을 중앙은행이라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결국.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구조인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에 종말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나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나 뭐 폭동이나 뭐 다른 형태의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반대에 뭐 스태그가 나오거나 뭐 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거라고 그냥 예측하는 것 같아요. 음.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정부가 저렇게 컨트롤해서 잘 되지 않았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중앙은행이 정책을 썼는데 미국이 단 한 번 금리를 올리려는 시도에도 시장이 발작을 했고, 사실 그때 금리를 정상화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중앙은행장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완전히 운운해가 뗐으면 사탕주는 형국으로 변했고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자산 버블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고용은 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미국이 약간 그걸 타개하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제조업 PMI까지 좋아지고 있고 만약에 코로나만 잡히면 서비스는 바로 돌아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가장 먼저 정상 국가가 될 텐데, 그전에 물가나 인플레이션이나 실제 뭐 농산물이나 유가라는 게 어떻게 컨트롤될 수 있을지, 정부의 긴밀한 협조나 또 중국하고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 거기서 오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측해 보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인플레이션에 약간 베팅을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당황하는 상황들이 반드시 벌어질 거다. 근데 지금 버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각의 고리는 굉장히 좋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일정 부분한 상승은 그냥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용인하되 고용이 좋아지고 실물이 좋아지는 걸 좀 기다리면서, 그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그래야지만 좀 되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주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지금 연준한테는 최악입니다. 근데 지금 그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고. 음.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구루들은 그런 거 컨트롤 못할 거라고 보는 거고, 아무리 중앙은행이어도 여태까지 컨트롤 못했잖아요. 실제로 못했으니까 세계 경제 이 지경 됐지. 컨트롤 잘했으면 이미 금리 인상해서 미국의 소득 격차나 뭐 자산 가격의 버블이나 이런 것도 안 만들었겠지. 그죠? 음. 근데 그 관점에서는 너무 좋으신데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B라고 하셨죠. B가 아까 공매도 리스트, 그거 숏, 롱 리스트 한번 보여줘. 이렇게 이제 거시를 잘 해석하더라도 디테일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와는 또 별개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주식 투자 잘하는 건 이런 거 몰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모르면 실력이 떨어진다. 다들 잘하신 것 같아요. 이번 롱숏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숏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사람들의 과열된 양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보여줄 수 있고, 단기적 리스크더라도 뭐 개인들이 공매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주가가 폭등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실제로는 사람을 망칠 수 있다. 그 헤지펀드 회사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때 말씀드린 걔도 자만해서 그렇다니까요. 자기네들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망하고 어려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 누구나 숏을 칠 수 있었고. 근데 그걸 공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켜서 그게 자기한테 공격으로 다가올 거라는 예상을 못한 어리석은 투자라는 거죠. 그 공개하지 말았어야죠. 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금융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꼭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모른다의 생각에 베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훌륭한, 여러분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자질입니다. 자질. 이해되시죠? 하여튼 오늘 공부한 거에서 지금 버호님만 그 지난번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제발 해주세요. 왜 옐런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생각해 보고, 최근에 유가 상승이나 달러 강세, 그다음에 또 뭐였죠? 중국 간의 긴장,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저희가 이제 옥수수 가격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구리, 니켈, 알루미늄 뭐 다 올라가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네 가지 이유를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네 가지들이 다 바뀌고 있잖아. 그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인가? 자꾸 의심해 보라는 얘기죠. 음. 그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저금리일 땐 성장주가 훨씬 아웃퍼폼하고 좋지만, 금리 인상 돼가지고 저금리 상황이 아니면, 뭐 그래도 절대적 수준 저금리겠지만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 성장주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가치주보다 상대적으로. 아까 지표에서 보신 것처럼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 발작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 성장주 타격이 훨씬 커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팬 같은 회사들도 되겠지만 그 밑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신흥 IT 기업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 뭐 이런 애들이 발작하면서 단기에 막 주가 변동성이 막 20% 30%씩 막 빠지고 오르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애쉬나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성장 가능성 때문에 저금리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좋은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 버리면 계속 적자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이 본 공부한 기업들 중에서 메르칼이나 뭐 애쉬나 뭐 아니면 뭐 뭐죠? 파페치나 뭐 더 리얼리얼 뭐 이런 회사들 플랫폼 업체이지만 아직 독보적인 자리에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음. 네. 보험사 등 유보금을 쌓아둔 회사들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보험사는 지금 말씀 아까 누가 숏 리스트에 있었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그죠? 보험사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죠 지금. 음. 그리고 보험사들이 유보금 쌓아놨지만 국내는 IFRS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저금리에 피해주죠 보험주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상대적으로 반사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좋아질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음.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음. 하여튼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의 근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혹시 진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지 꼭 살펴보자. 네. 코스피 숏이요? 코스피 숏이요? 롱숏 해보셨잖아요, 지금. 이번에. 네. 음, 일단 저는 지수 숏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요. 지수 숏을 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액티브 펀드가 주식을 90% 이상 편입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단기 충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뭐 선물 숏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숏은 안 되죠. 네, 시장 숏은 안 돼요. 5천까지 갔다가 1,000 갈 수 있습니다. 음. 그 전체 시장을 숏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가 없어요. 그냥 뭐 아까 제가 초반에 나레이션 한 것처럼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일본이 지난 20년간 성장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돈을 푸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처럼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동성의 힘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코로나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다시 무너지면 다시 또 뭐가 확산되고 막 이런 일이 오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면 돈 더 풀어야 됩니다. 뭐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뭐 돈을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악이죠. 그러니까 지수숏은 안 돼요. 논리가 부족해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업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만 하시는 게 좋지 지수숏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도박적인 성향이 강해요. 네. 또 있으세요? 네. 현금 비중 늘리는 것보다 금 비중을 높이는 걸로 포트를 짜고 계시다고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보내드려야겠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보던가 해야 되는데 금이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보셨어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오니까 안 떨어져야 될 것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좀 특이하긴 했는데 저는 그걸 코로나19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 20년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의 계속 유동성을 공급했던 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처음에 무시하다가 갑자기 시장이 폭락했을 때 뭐가 빠졌냐면 뭐 비트코인 빠지고 그다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당연히 빠졌지만 그다음에 금도 빠지고 그죠? 오르는 건 달러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위험 자산이 갑자기 막 채권도 하락하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가치 저장 수단들 모든 곳에 다 유동성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금에도 유동성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면 확실히 그냥 현금을 보유할 거면
내가 만약에 좀 전망이 비관적이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현금이 낫다. 왜? 또 혹시 모르니 인플레이션 대비하고 뭐 이래서 금이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금만이 유일하게 가치를 완벽하게 보존하는 수단이니까. 예.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때 본 현상 딱 하나는 그거였어요. 어 현금 빼고는 다 빠지는구나 그냥. 원래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상대적 안전자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금의 가격은 좀 반등했어야 되는 게 일시적으로는 반등하긴 했어요. 근데 얘도 빠지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못 버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음. 그래서 만약에 현금 가지고 계실 거면 완벽한 현금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포트라면 뭐 모르겠어요. 이게 또 연관되는 게 있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 텐데 달리오가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 달리오의 포트 구성이 저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레이 달리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레이 달리오의 절대 수익 추구 펀드는 작년 수익률이 어땠죠? 마이너스라니 마이너스. 맞아요, 맞아요. 유동성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러니까 달리오의 올웨더가 마이너스 났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원래는 지난 40년, 50년간 백데이터에 의해서 그건 절대 수익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없는 펀드로 구성을 해놨는데 걔네 펀드가 마이너스 났다라는 건 유동성이 과도해서 모든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간에는 돈이란 돈들이 다 들어가 차 있다. 사실은. 근데 버블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50%가 버블인 거고 금은 한 10%가 버블인 거고 채권 한 3%. 그렇지만 현금은요. 현금은 빵프로잖아요. 그럴 거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근데 이제 달리오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까지도 저장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왜? 더 이상 저장할 수단이 없다. 다른 데 버블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데 음 무조건 현금 가지고 있을 거면 그렇죠. 달러죠. 무조건 달러죠. 원화는 완전 필요 없는 거고. 그거는 가지고 있어 봤자 우리나라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부자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고 뭐 이상한 변동성이 생겨서 뭐 상업용 부동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그 위기가 은행으로 전이되고 만약에 그게 가계부채로 또 전이돼서 국내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인제 '나 그럼 그때 부동산 쓸어 담아야 되지. 쓸어 담아야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면 그게 실패입니다. 그냥 안 올 것 같아요 이제는. 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너무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현금도 소중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가지고 있을 거면 100% 현금이 낫다. 그러니까 완벽한 현금, 현금성 자산 말고 현금. 음. 그래서 브리지워터의 올웨던 포트폴리오가 왜 마이너스 났는지를 연구해 보시면 금이 상대적으로 현금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달리오가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역사를 아무리 연구하고 지난 어떠한 이벤트를 다 대입해서 넣어 놨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의한 세상의 블랙스완들은 맞출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깐 브리지워터도 못하는 거죠 결국엔. 음. 됐죠? 또 있으세요? 또 있으면 채팅 남겨 주세요.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수업을 잘 못 따라오시지? 공부를 안 하셨나?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리포트랑 계속해서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다시 복습하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